여기라는 것만 의미를 좀 이해하고 우리가 이제 67페이지 2장을 이해하려면 음양을 알아야 되니까 요 얘기만 할게요. 우리나라의 태극기를 아무튼 잘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는 태극기가 나라 국기가 이 음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해 못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음양을 풀어놓으면요, 양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음이 커졌다가 양이 커졌다가 이렇게 되겠죠. 예. 이쪽이 플러스 변, 이쪽이 마이너스 변. 예. 요게 지금 우리 그 물리학을 하신 분도 다 우주는 진동이라는 거죠. 진동이고, 예. 발산과 수축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뭐죠? 입자 가속기를 만들어서 미니 블랙홀을 만들어서 실험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 전제가 뭐냐면 이 우주에는 팽창 에너지와 수축 에너지가 있는데 그 어떤 비밀을 풀어보겠다. 뭐가 팽창을 시키고 우주를 뭐가 수축을 시키고 주역에선 간단한 게 뭐가 하냐면 신이 해요. 이걸 어떤 기독교식 신이 아니고 우주를 이런 식으로 관리해 가는 그걸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법칙. 신은 어떤 법칙을 가지고 하겠죠. 예, 법칙에서 주역에서 우리가 앞으로 연구할 어떤 신은 상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숫자라고 하는 수를 가지고 있고 원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법칙. 예, 요 세 개가 다 법칙들인데 원리인데 원리의 이미지적인 측면, 수리적인 측면, 요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이 신은 이걸 안에 가지고 자신의 어떤 정보로 가지고 음양을 돌리는 거예요. 음양을 돌린다는 측면은 이제 주제한 음양을 경영하고 있어요. 이런 게 신이에요. 신은 자신의 안에 우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주가 음과 양이 계속 진동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저더러 신이 어디냐 그러면 여기에요. 지금 이 물건을 떨어뜨린 게 신이에요. 동양에서. 떨어진 두 물건은 붙어야 한다라는 만유인력 법칙이 있잖아요. 떨어진 두 물건은 붙어야 한다는 그 원리를 가지고 지금 눈앞의 현상에서 이게 수축했죠. 붙었죠. 눈앞 이 양과 음이 이렇게 변동하는 건 우리 눈에 보여요. 여기는 눈에 안 보여요. 무형의 세계니까. 눈에 안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연결하는 그 중간점에 우리가 신이 있다고 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왜냐하면 신이 작용을 안 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대로 있고 눈에 보이는 세계는 안 나타났겠죠. 거기서. 근데 뭔가가 작용을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정보들을 정보대로 눈에 보이는 세계들을 만들어서 우주를 한 점에서 폭발시켜 가지고 우주를 가지고 팽창 수축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존재들이 다 또 진동을 하면서 이 음양의 원리대로 계속 살아가게 만들고 있는 거. 지금 이 순간도 계속. 지금 이 순간도 신이 작용 안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만류의 법칙이 있더라도 지금 우리 눈에서 이게 안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100% 떨어진다. 신이 작용하는. 이게 우리 동양 철학에서 신이에요. 음양을 주재하는. 우리나라 태극기가 여기 음과 양의 변동인 여기를 지금 우리가 현상계라고 하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계가 있다면 이런 정보들은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현상계는 우리 눈에 보이니까 알 수가 있는데 태극이 이걸 한마디로 하면 해와 달 해서 역인데 눈에 보이는 역만 표현한 거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랬으면 음양기라고 있을 거예요. 태극기라고 했을 때는 이 신을 갖다가 신의 다른 말이 태극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왜 음양이랑 똑같이 그리냐? 그 그림만 가지고는 구분하기 힘들죠. 왜냐? 눈에 보이는 음양이냐? 왜냐하면 이 상술이 어떤 이미지나 수나 원리도 결국에는 음양밖에 없겠죠. 떨어진 물건은 두 물건은 붙어야 된다 하는 원리가 우주 안에 있다면 결국 그것도 음양의 원리라는 거죠. 음양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가 음양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표현된 음양이냐 표현되지 않고 그 배후에서 음양을 불리고 있는 자리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음양으로 우주를 경영하고 있는 자리냐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그림을 그려놓으면 똑같겠죠.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나라는 태극기라고 부른다는 거는 태극은 동양에서 하느님의 이름이에요. 왜냐 클태자의 꼭대기 극자예요. 그래서 우주가 나온 위대한 꼭대기란 뜻이에요. 우주가 다 나온 그 자리. 그래서 요즘 현대 빅뱅 이론을 하면 우주 터지기 전 자리를 말합니다. 대충 이 정도만 이해를 좀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양을 남자라고 하죠. 음을 여자라고 하죠. 그럼 신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성성과 여성성을 다 갖추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태극기 그릴 때 하나님을 이렇게 음과 양을 다 갖추고 있는 존재로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눈에 보연된 남녀는 아니에요. 왜냐?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남자거나 여자거나예요. 이게 신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남자 안에도 여성성이 있고 여자 안에도 남성성이 있어서 그걸 계속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균형을 잡아주고 있는 그 자리. 신기하죠. 남자가 나이가 들면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감수성이 풍부해지고 여자가 또 나이가 들면 남성 호르몬이 나와서 또 이게 아주 또 강단이 생기는 거죠. 힘이 생기고.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주는 남녀성을 다 갖고 있는 거지 절대 한 성만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태극기를 그릴 때 음양을 다 그려놓는 거예요. 그려놓고 하느님 그럼. 태극은 우리말 동양말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럼. 이상하죠. 그런데 결국 눈에 보이는 것도 남자 여자예요. 그래서 근데 재미있는 게 구약의 창세기에 그 기독교도 똑같은 게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남녀를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에는 남성성도 있고 여성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나라는 그려놓은 게 태극이. 남자건 여자건 다 거기서 나왔다. 그러니까 신은 만물의 뿌리잖아요. 뿌리다 보니까 이런 정보를 갖추고 있는 거니까 이거 이해되시죠? 태극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가지고 있고 요게 밖으로 드러나면 이 모습을 가지고 우주를 눈에 보이는 남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대충 설명드리고요. 자, 이렇게 신이 우주를 굴려가는데 요걸 좀 확대해서 이렇게 신이 우주를 굴려가는데 지금 그래서 만물은 결국 우리가 태극이라는 걸로 파악할 수 있고요. 태극은 이렇게 그리는 이게 원래 이제 태극의 본 모습이에요. 이렇게 그리면 이해되시죠? 요 원주가 만물이라고 한번 생각하세요. 원주상에 있는 여기 이 점도 쪼개면 또 있으니까 사실은 무한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것도. 쪼개면 요 안에 또 무수한 점들이 있을 테니까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무한한 만물이 있는데요. 재밌는 게 무한한 만물의 중심점은 하나죠. 원주상에서 중심점은 하나겠죠. 항상. 그래서 우주에 엄청난 만물이 있더라도 우주의 만물에 뿌리가 되는 자리는 하나예요. 그 뿌리가 되는 그 하나 자리를 아까 우리가 신이라고 한 거고 이거를 태극이라고 하는 거 보세요. 위대한 우주가 여기서 다 나왔으니까 위대한 극은 우리 남극 북극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꼭대기. 그러니까 우주에서 내가 어디서 나왔지 하고 계속 밀고 들어가면 마지막 만나는 꼭대기가 태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에서 우주가 나왔는데 이 하나님을 갖다 좀 우리가 확대해서 보니까 음양이 있더라는 거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음양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우주의 씨니까 씨 아래 음양이 있으니까 자라놓으니까 실제 그 자란 나무에서도 음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이 발견되는데 보세요. 이 지점에서 관찰 한번 해보고 이 지점에서 관찰을 해보고 이 지점에서 관찰을 해보고 이 지점에서 관찰을 해보면 에너지가 다르겠죠. 보세요. 여기는 양이 한참 자라고 있는 때예요. 그렇죠? 한참 양이 자라 플러스로 향해 올라가고 있대고 이거는 이제 주식으로 치면 지금 상승세고 여기는 이제 뭐죠? 이제 뭐라 그래요? 상한가? 여기서 이제 꺾이는 거죠. 꺾이는 점. 그러니까 꺾이기 직전에 그 강하게 치고 올라간 자리를 우리가 중심으로 보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여기는 하향세. 여기는 하향세의 극지점. 일단 이 네 개가 나오겠죠. 크게. 음양의 둘로 나누면 음양인데 그걸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네 개로 쪼개보면 이렇게 에너지가 틀려져요. 그리고 요 균형점을 하나 찾아볼 수 있겠죠. 균형. 음과 양의 제일 균형이 되는 상태. 예, 그러면 이걸 오행으로 제가 설명해요. 오행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거든요. 보세요. 한자가 되게 이건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만 이해하기 쉽게 된 게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균형이면 한자로 토죠. 예, 이 점은 토겠죠. 예, 이거 외우기가 쉽죠. 토를 하나 잡아놓을게요. 토가 제일 중심이에요. 토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장 균형을 이룬 상태. 안정적인 상태. 그래서 땅이 제일 안정적이죠. 이 물과 불 이런 오행 중에. 그런데 한참 자라고 있는 건 뭐가 해당될까요? 물, 불, 오행 아시죠? 나무, 목요일, 금요일 우리 그게 오행이에요. 우리는 음양 오행으로 일주일 단위를 만들어 놨어요. 일, 월 이게 역입니다. 일요일, 월요일이 지금 역이에요. 해와 달이니까. 그 다음 나머지 요일은 이제 금목 수화토가 다 있죠.
거기 오행이 그 중에 뭐 해당될까요? 그러니까 토요일은 지금 가장 안정적인 날이에요. 원래 토는 한참 치고 올라가는 기운은 물건 중에 나무예요. 나무는요 무럭 자라가는데 요 맨 꼭대기에 있는 불처럼 그렇게 타오르진 않아요. 불은 무섭게 치솟는데 나무는 은근히 자라요. 오늘 보면 또 자라있고 또 내일 보면 또 자라있고 언제까지 자라면 여기까지. 그럼 여기가 계절로는 봄에 해당되겠죠. 막 자라는 계절. 여기는 여름이에요. 만물이 자랄 때까지 자란 계절. 그 다음에 꺾이는 건요. 꺾이는 거랑 아주 꺾이는 거랑 또 두 개가 있겠죠.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 나무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무가 지닌 특성을 표현한 거지. 이 에너지에다 이름을 붙인 거지. 나무, 불, 뭐 흙 이게 모여가지고 우주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그거는 만물이 생긴 뒤에 있는 건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주가 이걸로 생겼다 그러면 빅뱅 할 때부터 이걸로 생겼다는 거거든요. 동양 철학자들은. 그러면 나무에서 관찰되는 어떤 특성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름을 붙인 거지. 나무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 여기에서 이제 쇠랑 물이 남았는데 뭐냐면 물이 제일 그 차가운 물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그 태평양 아주 그 바닷속 같은 물. 예. 차갑다는 거예요. 근데 쇠는 어떠냐면요. 쇠는 그냥 서늘한 정도예요. 우리가 그 쇠로 된 운동장 가서 철봉이나 이런 거 만져보면 시원하죠. 시원한 정도예요. 근데 물은 얼어붙은 그 냉수. 그래서 그 이 물이 왜 쇠랑 물하고 차이를 하냐면 쇠는 단단하고 어떤 단단하고 강한 그게 또 있는데 물은 뭐냐면 저 아주 깊은 물. 저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어떤 깊은 에너지. 그러니까 물이 저장만 돼가지고 조금 더 밖으로 안 나가고 고여서 자기의 어떤 의사 표현을 안 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뭔가 감추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에너지가. 그래서 불이랑 정반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불만 정반대인 줄 알면 돼요. 물과 불은 정반대예요. 그래서 물은 감추는 에너지고 불은 반대에 있으니까 쉽죠. 제일 감췄을 때, 제일 밖에다 자기를 표현했을 때. 만약에 인간 중에 불 기질이 있다면 자기 속에 있는 걸 표현 안 하고 못 견디는 기질일 거예요. 물 기질은요, 잠수 잘 타는 기질. 아주 안으로만 갈무리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게 하는. 목은 자꾸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따뜻한 에너지. 쇠는 좀 서늘한, 쿨한 사람, 쿨한 에너지. 이 정도는 아니고 쿨한 정도. 이 정도는 온화한 정도. 이게 너무 열정적인 정도. 그래서 우리 춥고 덥고로 구분하면 봄은 따뜻한 정도죠. 여름은요? 예.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그죠? 이거죠. 여기는 서늘할 량, 찰한, 서늘한 정도, 찬 정도, 따뜻한 정도, 뜨거운 정도, 이렇게. 토는요, 균형. 이거에 가장 균형된 자리.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이해해도 좋아요. 쇠, 불, 나무, 물이요 어디서 놀아요? 지구에서 놀죠. 결국 흙 위에서 이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다 지구에서 보면서. 왜 그렇게 된 원인도 우주에서 볼 때는 우주에서 이렇게 뭐가 막 먼지가 뭉쳐서 되게 안정적인 별이 만들어져야 거기 물과 불이니 뭐니 흙이 뭉쳐야 쇠가 되고 그렇죠. 실제 쇠는 흙이 뭉쳐야 되죠. 그래서 흙은 어떤 에너지냐면요. 좀 습하고 왜냐하면 흙은 물을 머금는 성질이 있고 좀 뭉치는 성질이 있는 정도예요. 뭉친다 정도고 쇠는 뭉친 게 흙이 뭉쳐서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단단해질 정도까지 간 거. 이죠. 또 흙이 왜 습기를 머금느냐? 예, 이제 이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어떤 현상이냐면 토라는 거를 땅에 있는 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습기는요, 물은 원래 흐르는 성질이 있죠. 흘러버리는 놈을 딱 가둬서 머물게 할 수 있는 게 흙이라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늦여름에 하늘에 습기가 꽉 껴있을 때 있죠. 대기에 습기가 꽉 차가지고 더운 게 더 배가 될 때. 이런 경우에 그게요. 지금 대기 중에 있는 물은 습기는 수지만 습기를 딱 이렇게 정체시킨 그 에너지는 토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토기가 가득 차서 일어나는 일. 토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습기가 멈춰 있는. 그래서 인체에서 습병이라고 하는 게 인체에서 대기에 그렇게 습이 가득 찬 것처럼 인체 내에서 습기가 다 이렇게 머물러 있는 증상, 흐르지 않고 머물러 있는 증상은 이 토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면 습병이죠. 한의학적으로 이제 습의 병이 생기는, 몸에 습해서 병이 생기는 건데, 물이 흐르질 않고 딱 고인. 그래서 뭔가 붓고, 붓기가 있고 이렇게 고여 있는 상태. 그럼 그 에너지는 톡인 거예요. 근데 이게 꼭 나쁜 에너지가 아니라 흙이 물을 머금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만물이 자라겠죠. 풀이나 이런 게 자라죠. 그래서 이 중요한 기능이에요. 토에 물을 머금게 해주는 거. 그래서 왜냐하면 물에서 바로 나무가 못 자라요. 우리가 오행에서 수생목 그래서 물에서 나무가 자란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물에서 바로 못 자라요. 토기가 물을 딱 머금어줘야 땅 위에서 자라죠. 이제 이런 이들의 관계는요, 오행 상생 상극을 더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볼게요. 오행 상생 상극은 또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 구분되시죠?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음양밖에 없고 존재하는 거는 그 음양 중에 오행이 이미 갖춰져 있더라는 거예요. 오행이 있더라. 이해되시죠? 요것만 이해하셔도 지금 오행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이해하신 거예요. 우주는 음양의 진동일 뿐이다. 결국에 종합하면 보세요. 결국에 종합하면 태극기 안에 다 있어요. 양이 위로 갈수록 커지니까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름 붙이면 안 돼요. 여기 음이라고 이름 붙이는 경우 책들을 많이 봤어요. 위로 갈수록 커지니까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래로 쪼그라들수록. 그러니까 양은 발산하는 게 본식이고 음은 쪼그라드는 게 본식이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세력이 커지면 음인 거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세력이 커지면 아까 봤던 플러스 변 마이너스 변이니까 보세요. 지금 여기서 오행을 나눠 볼게요.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가운데는 나누겠죠. 오행 나누겠죠. 여기는요. 목의 반대는 이게 또 쌍으로도 외워두세요. 목의 반대는 쇠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쇠가 나무를 치면 쪼개지죠. 쇠는 단단하고 서늘하고 목은 온화하고 부드러우니까 쪼개져 버려요. 여기는 불. 그러니까 여기는 물 하면 이게 봄, 여름, 가을도 나옵니다. 이 동양에서는 이 태극기 그림 하나면요. 한의학, 사주, 풍수, 철학 다 이걸로 다 풀어요. 그래서 서양 철학이랑 서양 과학이랑 다른 게 동양학은 배워놓으면 오히려 편한 게요. 이 원리만 알면 모든 분과 과학에 다 들어갈 수가 있는. 서양은 들어갈 때마다 새 걸 배워요. 각기로 찢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동양은 철학부터 과학까지가 딱 일이간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의 세계를 다루면 철학인데 여기선 태극. 그러면 또 우리 음양의 현상계. 예, 음양의 세계를 다루면은 이제 과학인데 여기도 태극. 이 아래가 똑같죠. 그래서 여기서 이 철학 하나가 쪼개지면 정치, 경제, 의학, 과학, 풍수지리, 한글, 문자, 한자 이렇게 다 쪼개질 텐데 이게 다 음양으로 설명이 돼요. 동양은 이렇게 되게 맞춰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예전에 하다 보니까 업그레이드 버전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연구를 더 안 하고 그냥 외워버리기만 시작하면서 업그레이드 버전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동양학의 문제점은 이 원리를 정확히 이해한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 맞게 서양 과학에서 중요한 정보를 취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 원리를 갖다가 세워야 되는데 그냥 서양 과학으로 가버리거나 서양의 철학 과학이나 서양의 철학 과학을 더 줄어두고 이걸 밑으로 깔거나 다 그러면 요 본맛은 사라진 거예요. 제가 지금 주역 강의하는 목적은 동양의 철학과 과학이 어떻게 원래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하는 부분도 꽤 많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런 원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으면 신이고 지금 눈앞에 우리 눈에 이게 추나추동이 나타나면 과학인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계절도 봤죠? 계절 보세요. 물은 제일 쪼그라든 에너지잖아요. 아무것도 표현을 안 해요. 그러니까 계절로 겨울이겠죠. 아무것도 표현해. 이때는요 만물이 씨앗 상태로만 존재해요. 표현을 안 해요. 씨앗이 이제 싹이 났어요. 좀 자랄 때가 봄이겠죠. 여름은요 한참 자라서 나무가 됐어요. 근데 가을 되면요 서늘해지면서 낙엽이 지고요. 이제 앙상하게 나오면서 뭐냐면 열매를 맺어요. 결실을 맺어요. 그 결실 안에 씨앗이 들어있죠. 그 씨앗이 다시 자라겠죠. 이 구조로 우주가 돌아가더라는 우주가.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추나추동 이렇게 금목수화토를요 다른 말로 이때는 생 마물이 태어나더라. 이렇게 풀이 땅 위로 나는 모습이에요. 풀이 땅 위로 솟구치는 모습이 날생자예요. 이게 봄이잖아요.
생창 이때 한참 자라더라. 수 여기서 수확을 하더라. 결실을 맺고 장 감춰. 우리가 수확한 거는 이제 감춰놔야죠. 그래서 씨앗 상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보가 자신을 표현했다가 그러니까 보세요. 물의 정반대에 불이 있다는 얘기는요. 물이 꽁꽁 감추고 있는 걸 언제 되면 다 볼 수 있어요. 남김없이 볼 수 있을 때는 여름이에요. 물이 저 속에 뭘 감추고 있는지 남김없이 볼 수 때는. 그러니까 사람 하나가 마음속에 말을 안 하고 숨겨요. 뭔 속을 품고 있는지. 근데 언젠가 다 표현할 때가 오겠죠. 그때가 여름이에요. 봄은요. 조금씩 표현해 갈 때.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 지나고 나면 조금씩 이제 안으로 갈무리를 해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주도 음양일 뿐이라는 게 이것도 나누면 4개지만 가운데가 톰은 5개지만 결국엔요 음과 양일 뿐이에요. 표현했다가 감췄다가 그 중간 지점들이 있는 거죠. 감춘 것보다 표현한 게 살짝 많으면 봄이고 두 개 거의 똑같은데 에너지가 표현한 것보다 감춘 게 살짝 많으면 가을이에요. 뭔 얘기냐면 음과 양의 중간이거든요. 목과 금은 둘 다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한참 자라는 쪽에 있던 이 중간 지점은 좀 더 따뜻하고 쪼그라드는 부분에 있던 중간 지점은 좀 더 서늘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럼 같냐 다르냐를 말하냐면 보세요. 여기가 하지죠. 해가 제일 길 때, 동지 해가 제일 짧을 때. 그럼 추분이거든요. 그럼 낮과 밤에 이렇게 길이가 같아요. 같은데 봄은 좀 따뜻하고요. 가을은 좀 서늘해요. 요 정도 구분이면은 그래서 동양 고전 중에 춘추라는 게 있어요. 춘추. 이걸로 보면 어떤 의미일까요? 춘추가. 춘추. 봄은요 따뜻하니까 만물을 살려주는 에너지고요. 가을은 낙엽이 진다는 건 만물을 쳐요. 따뜻하게 품어주는 에너지, 서늘한 에너지. 그래서 춘추는요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춘추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죠. 그러니까 춘추라는 역사책 제목이 나타나는 건요 2가지 의미예요. 내가 역사를 쓸 때 춘추처럼 해와 달이 딱 똑같은 것처럼 딱 공평하게 쓰겠다는 거 하나랑 두 번째 잘한 거는 상을 주고 못한 거는 혹독하게 비평을 가하겠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춘추라는 제목이 역사책에 그 제목으로 쓰일만 하죠. 춘추가. 그래서 그 춘에는 살려주고 춘에는요 봄에는 아무리 잡초도 다 커요. 자라요. 근데 가을 되면요 이제 알고가 아니고는 다 쳐버려요. 그래서 사랑과 여기를 갖다가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여기는 심판이에요. 사랑과 심판. 사랑해주고 딱 아닌 건 뭐라고 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그래서 사랑과 심판 아니면 사랑과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과 정의. 사랑은요 잘못했어도 품어주는 거고 정의는요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게 하는 거예요. 요 2가지가 엄청 중요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지금 곧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오행을 얘기해 드릴게요. 이것만 얘기해 두시고. 예. 그럼 여기 2장 한번 볼게요. 67페이지. 옛저 성인이 역을 지은 것은 옛날에요. 성인이 역이라는 걸 지은 것은 보세요. 역은 67페이지입니다. 역은요 무조건 뭐라고 했죠? 음양에 이거 밀고 당기게 음양이 서로 힘겨루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역은요 지금 이제 성인이 지었다는 역이니까 우주의 이런 모습을 그대로 본뜬 이 역이라는 책을 말하겠죠. 역이라는 이 책이자 학문은 성명의 원리에 순응하고자 하는 거다. 성명은 지난 시간 했죠. 기억하십니까? 성은요 보세요. 예, 그 물건이 있고요. 현상계에서는요 보세요. 여기가 절대계고 여기가 현상계라면 절대계는 아까 제가 이미지로 푸시하면 이겁니다. 절대계는요 진동이 없는 세계예요. 진동이 없으니까 절대계예요. 진동이 없다는 얘기는 지금 이런 진동들이요 점점 미세해지다가 하나가 된 데가 있겠죠. 그 세계가 절대계. 현상계는요 진동하는 세계. 진동하는 세계에서는요 물건이 따로 있고 우리가 마음과 물질이라는 게 분리된 세계예요. 여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 올라가면 여기서는 둘이 없겠죠. 왜냐하면 여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하나로 합쳐져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가 사라진 세계가 절대계예요. 이런 세계도 있겠죠. 진동하는 세계가 있으면 진동이 없는 세계도 있겠죠. 네, 거기가 아까 신의 세계고 우리 마음속에서 이 진동이 없는 세계를 찾는 게 모든 명상의 핵심이에요. 기독교에서도 신을 찾으려면요. 여기선 마음이 나라고 하고 물질이 남이라고 하면 여기선 나와 남이 선명하거든요. 당장 저 친구랑 저랑 다르거든요. 그럼 현상계예요. 내 마음속에서도 이 마음 저 마음이 있으면 현상계예요. 그러니까 현상계를 초월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야 돼요. 나와 남을 잠시만 모른다고 하고 계시면요. 그럼 주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무사야 무이야. 없을 무자로 하면요. 그래서 주역에서 제대로 주역이 이제 점을 치는 학문이니까 원래 그 점을 제대로 치고 싶냐? 그러면 어떤 생각도 하지 말고 어떤 행위도 하지 마라. 그러면 이 세계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고요한 중에 호련히 우주가 알아진다. 왜냐하면 이 세계에서 여기를 보면 잘 보여요. 여기서 이 세계에서 내가 구름에 저 친구의 속을 읽어내려면 나와 저 친구는 다르기 때문에 힘든데 제가 저의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저를 놓고 제 의식을 우주의 뿌리까지 보세요. 우주의 뿌리가 되는 자. 저는 A고요. 제 앞에 있는 친구는 B예요. 제가 A가 B를 이해하려면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A가 A 길 포기하고 이 중심점으로 향해 가요. 그러면 이 중심점은 B의 중심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B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이상한 원리가 있는 이걸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놔야 돼. 그래서 점 치면 무념무상해서 쳐라 막 이런 얘기 하는 게 무념무상을 안 하고 치면 A의 욕심과 욕망과 선입견과 이런 게 잔뜩 들어가 있는 점이 결과가 나와서 안 맞아요. 내가 나의 길을 더 내려놓을수록 신과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신의 의지를 읽어내려는 거거든요. 점은. 신이 지금 우주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내 인생을 어디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야. 요걸 읽어내겠다는 건데 내 거를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요. 그 이제 주역이 보입니다. 보세요. 그러면 현상 세계에서는 내 마음의 심리랑 물리가 달라요. 근데 절대계에서는 그냥 하나의 원리만 있는 거예요. 그게 현상에서 표현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되니까 어떤 거는 물질로 낮은 쪽에 있는 거 물질로 좀 더 높은 진동을 하는 에너지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 에너지들은 아까 금목수와 또 갈리듯이 다양하게 적용이 되지만 그 오행이 없는 세계로 들어가 버리면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 정도 느낌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성명의 원리라는 건 보세요. 요 각각의 이 성이라는 건요. 이 마음의 성질, 이 물건의 성질, 그래서 각각의 성질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성은 다른데 보세요. 결국 여기가 이제 하느님의 세계면 절대계가 결국 둘 다 하느님이 명령해 준 거잖아요. 하나의 존재가 여기저기 명령을 해 주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아, 물건은. 마음은 이렇게 작동해. 그때 얘기했지만 명령어를 프로그램 해 준 거라고. 하늘에서 프로그램 해준 게 그대로 우리 본성이 되기 때문에 같은 얘기예요. 하느님이 명령하신 게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성명이라는 거는 같은 겁니다. 성명의 원리는요. 결국 뭔 얘기냐면 내가 갖고 있는 원래의 어떤 본성질, 본래의 성질이 뭐냐. 하늘이 나한테 준 본래의 성질이 뭐냐. 여기에 순응하고자 지금 순응하려고 성인들이 역을 지었다는 거예요. 결국 역을 지은 이유는요. 우주의 성질이 본래 음양일 뿐이니까. 예. 음양만 이해하면은 하늘도 음양이고 땅도 음양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물건에는요. 하늘도 있고 땅도 있다고 치고요. 이제 요 마음을 지닌 존재가 이제 인간이라고 치면요. 인간이 받은 원리나 하늘과 땅이 받은 원리나 근원은 하나겠죠. 근원에서는 구분이 없겠죠. 나와서 하늘이 표현해내는 거, 땅이 표현해내는 거, 사람이 표현해내는 거 좀 달라요. 서로. 자, 애니어그램 같은 거 혹시 아십니까? 모르세요? 애니어그램? 요즘 한참 인간의 성격 분석하는데 많이 쓰는 게 애니어그램인데 이게 주역이랑 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사람을 나눠요. 머리형, 가슴형, 크게 세 개로 나눕니다. 장형, 아랫배죠. 배형. 그러면 뭐가 다르냐면요. 머리형들은요. 그 머리형이 제일 높잖아요. 이게 하늘에 해당되고 이게 땅에 해당되고 이게 사람에 해당되니까 하늘형들은요. 하늘은 원래 형체가 없죠. 그런데 아까 같이 그 어떤 이미지라든가 우주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머리형은요. 정보를 갈구하는 형이에요. 머리형들은요. 알고 싶어해요. 지식 욕구가 대단해. 그러니까 그 가슴형은요. 인간적이기 때문에 여기는요. 인정을 받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걸 좋아해요. 장형은요. 땅을 닮아서 그 어떤 힘을 원해요. 물질적인 힘, 구체적인 힘.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냐 없냐를 되게 이런 모임에 딱 갔을 때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하고 싶다. 막 이런 욕망이 강하다면 그러니까 장형들을 잘 대우해 주는 법은요. 터치 잘 안 하는 게 좋아요. 장형은 누가 자기 터치하면 아주 싫어. 근데 공부하는 만약 학생이
뭐 이렇게 부모님이 가서 좀 뭐라고 하는데 아주 극렬하게 반응을 한다 그러면 장형일수. 자기가 계획 짠 대로 자기가 통제를 해야 좋아하는 형. 정보형은 뭔가 정보를 주면 아주 좋아하고요. 가슴형은 너 참 대단하다 하면 그걸 아주 좋아. 그래서 근데 사람은 타고나지 않느냐? 타고내요. 천지인이 다 있으니까 사람마다. 근데 뭘 보면 하냐? 뭐가 제일 우선순위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인정 못 받아도 좋으니 나는 정보를 알고 싶다고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정보형인 거고요. 내가 나쁜 소리 들어도 좋으니 내가 좀 통제하고 싶다 그러면 장형일 거고, 그렇죠? 예. 어떤 것보다 나는 인정받아야 된다. 내가 몰라도 좋고 내가 힘을 잃어도 좋으니 누가 나 좀 대단하다고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은 이쪽이 제일 세겠죠. 그러니까 뭐가 제일 센가로 보면 돼요. 제일 센 거로 나는 그 경우에 어떤 선택을 했을까 보면 이게 구분하시. 이게 제가 이제 쉬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역도. 왜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에너지가요. 하늘이 제일 가볍죠. 인간은요, 물질이 있어서 무거워요. 땅도 무거워요. 그런데 인간은 또, 인간 속에는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은요, 하늘적인 거예요. 눈에 안 보이거든요. 우리가 서로 지금 마음은 안 보여요. 이 물질은 움직여 다니는데 마음은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시체가 되면요, 물질만 있지 마음이 없어요. 그럼 우린 죽었다고 그래요, 그걸. 땅으로 돌아갔다고 하죠. 땅이 돼버린 거예요, 인간이. 인간의 그 보이지 않던 부분은 하늘로 올라갔다고 보죠. 원래 속성이 하늘이니까. 마음은 형체가 없던 거니까 형체는 하늘로 가고 몸뚱이는 땅에 붙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혼비백산한다는 게, 예, 혼은 하늘로 날아가고, 그렇죠? 물질적인 걸 맡은 게 백이거든요. 백은 시체랑 함께 흩어지고, 시체는 땅에서 흩어지고 혼은 하늘로 날아간다는, 그럼 죽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인간은 반대로 보시면요, 하늘에서 혼과 땅의 백이 합쳐지면 살아있다고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중간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늘을요, 가벼운 기운이라고 하고, 이거를 중간 기운이라고 하고, 땅은 요 무거운 기운이에요. 그래서 에너지가 틀려서 그래요. 에너지가. 요거를 그려놓으면요, 삼태극이 돼요. 우리가 그 음양의 태극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음양은요, 양과 음이 만나면 반드시 또 중간 지점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아니면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인데 중간에 사람이 생겨나잖아요. 자식이 생겨나요. 생겨난 자식까지 그리면 우리가 삼태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채 같은 데 보면 삼태극 부채가 많죠. 그것도 태극이라고. 왜냐면 우주에 음양이 있다는 얘기는요, 음양이 충돌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일 거다도 우주에 애초에 정보가 있었겠죠. 그래서 음양이 있다는 얘기는 오행도 있는 거죠. 5으로 나뉠 수도 있고, 3으로 나누면 삼태극이고, 4으로 나면 아까 추나추동처럼 넷도 되고, 이게 쪼개기 나름이에요. 그쵸? 왜냐면 음양의 진동뿐이니까 이거를 8개로 쪼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8개가 돼요. 애니어그램은 9개로 인간을 쪼개보는 법인데 9개로 쪼개면 9개가 돼요. 예, 자, 이렇게 천지가 나뉘는데요. 천지인이 이렇게 나뉘는데 보세요. 하늘도 음양이 있고 땅도 강유가 있고 사람도 음양이 있다. 그러면 옆에 그림 보시면 68페이지 그림 보시면요. 천지인이 있는데 각각 음양이 있다. 보세요. 여기 보세요. 사람도요. 하늘의 모습도 음양이 있고 땅의 모습도 음양이 있고 사람의 모습도 땅의 모습도 음양이 있고 사람의 모습도.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주역이 한 괴가 6효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 6효가 나오는지를 설명하려는 거예요. 왜 6개의 그 괴를 가지고 우주를 분석하는지. 왜냐, 위에 거 2개는요, 하늘에 해당되고, 가운데 거 2개는 중간에 사는 사람에 해당되고, 밑에 거 2개는 땅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은 다 음양의 진동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왜 그럴까요? 우주는요, 홀수가 플러스고, 짝수가 마이너스예요. 홀수는 혼자 있잖아요. 이건 양이에요. 막 발산하는 힘인데, 짝을 만나면 멈춰요. 그러니까 짝수는요, 음이에요. 음은 수렴하는 애이기 때문에 홀수가 음을 만나면 멈춰요. 그래야 가정이 꾸려져요. 안 그러면 계속 뛰쳐나가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수가 밑에서부터 역은 세거든요. 그래서 역을 역수라 그래요. 밑에서부터 세요. 왜냐하면 역은 보세요. 여기까지가 위에까지가 이렇게 만물이 쌓여간다면은 지금 여기 천진으로 보는 구조랑 다릅니다. 구조적으로는 위에가 하늘이고 아래가 땅이지만 이 사건의 순서로 보면요. 일의 순서로 보면 우리가 점을 친다거나 할 때 일의 순서로 보자면 여기가 과거고 여기가 지금 현재예요. 현재도 되고 이제 미래도 되고. 여기서부터 쌓여서 올라가잖아요. 쌓아서 올라간다는 관점에서 보면 여기가 과거죠. 그래서 역은요 항상 과거부터 새 나가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뿌리부터 어떻게
뿌리부터 새서 이제 우리가 가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볼 때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지인의 구조로 보는 건 다릅니다. 현상적인 구조로 볼 때는 밑이 과거고 위에가 미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1 하면 1은 양이겠죠. 2는요, 3은 양이고요, 4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늘도 음양의 진동이 있고 사람도 음양의 진동이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얘기는 안 했지만 보세요. 주역은 지금 이거 6개만 가지고 설명하지만 음양이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중간에 인이 있겠죠. 또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또 중간들이 있겠죠. 이걸 다 하면 9개가 되겠죠. 그래서 애니어그램은요, 머리형을 셋으로 나누고 그래서 9개로 인간을 관찰하는 거예요. 머리형은요, 꼼꼼하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머리형도 있을 거고, 직관파 머리형도 있겠죠. 아주 기분파 머리형. 또 아니면요, 자기가 머리가 좀 약하면 정보를 가진 사람한테 되게 이렇게 같이 붙어 사는 머리형도 있겠죠. 충성형이라 그래요. 이렇게 인간 기질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어디 조직에서 충성 잘하고 하는 사람들이 요 머리형 중에 아까 그 충성형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독자적으로 뭔가 막 팔 힘은 약하고 정보는 근데 되게 궁금해, 알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 있는 곳에 늘 가서 되게 열심히 이렇게 활동하는 형들. 그래서 중간형도요, 가슴형도 내가 되게 예술가적으로 나는 정말 독특한 존재다고 인정받고 싶은 형이 있고요. 아니면 테레사 소녀처럼 내가 남들한테 정말 귀중한 존재다라고 인정받고 싶은 형이 있고, 아니면 내가 정말 남다르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형이 있어요. 이제 그렇죠? 그럼 이런 형들은 이제 잘못되면 주로 사기를 많이 치죠. 인정은 받아야겠고 내 실력이 안 되면 이걸 사기를 치죠. 장형은요, 무조건 내가 여기서 짱이 되고 싶다 하는 형이 있고, 이게 장학이라는 게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완벽주의자들, 내가 이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어 하는 형이 있어요. 완벽주의자 형. 아니면 남 위에 서고 싶은 형, 내가 좌지우지하고 싶다는 형, 또 아니면 중간쯤에요, 물밑에서 내가 다 상황을 바꾸고 있다는 걸 즐기는 형이 있어요. 그렇죠? 중재자형. 이렇게 해서 9형이 나와요. 애니어그램. 이제 나중에 혹시 기질 분석하시면요, 이게 제일 인간에 대한 그 기질 분석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겁니다. 여기 중에 다 걸리거든요, 대충. 근데 그것도 똑같아요. 인간은요, 그 9개를 다 가지고 있는데 뭐가 제일 세냐예요. 그 중에 뭐가 제일 세냐. 그게 자기 주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역학이랑 원리가 똑같죠. 하늘, 땅, 사람이 음양으로 나뉜다. 음양이 나뉘면 중간 지점이 또 생기니까 또 음양의 태극이 또 3태극이 되는 거죠.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음양의, 하늘과 땅이 다 음양이 나뉜데 여기에다가 이름을 붙이기를 그때 지난번에도 한번 했기 때문에 제가 좀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보세요. 여기가 양이고요. 여기는 음이다. 하늘은 음과 양으로 나뉜다. 땅은요, 플러스가요, 땅은 이제 보세요. 하늘은요, 무형이 지금 특징이고 땅은 유형이잖아요. 그러면 유형은 이런 거죠. 유형에서 음양이라는 건요, 딱딱하거나 부드럽다예요. 이게 질감이 있는 세계에서는요, 딱딱한 놈이 양이고 부드러운 놈이 음이죠. 그래서 딱딱함, 강, 부드러움, 유. 그래서 하늘은요, 하늘의 음양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따뜻하면 양, 추우면 눈에 안 보이는. 아니면 팽창하면, 발산하면 양, 쪼그라들면 그럼 인간은 뭘까요? 땅은 물질을 대표하고요. 보세요. 땅은 물질이니까 우리 육체는 땅적인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육체는요, 죽으면 땅한테 다시 들어가는 이유가 땅적이라서 그래요. 자기 속성과 합쳐지는 겁니다. 정신은요, 우리 정신은 또 무형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우리 정신은 어딘지 안 보여요. 사라져버려요. 이 현상계에서는 안 찾아져요. 물질계에서는. 예. 그러면 인간의 대표는 뭘까요? 아까 하늘은 정보, 땅은 물질적인 힘. 그럼 인간 아까 뭐였죠? 인정이었잖아요. 공감이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요, 감정이 제일 천지랑 다른 특징입니다. 생각이나 감정이. 그래서 생각, 감정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요, 여기서 음양은 제일 뭐냐면요, 아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의 도는 음과 양으로 세우고 땅의 도는 부드러움과 강함이고 사람의 도는 사랑과 정의다. 감정 문제는요, 사랑과 정의밖에 없다는, 이게 제일 핵심이라는. 사랑과 정의만 잘하면 이 감정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까지 있어요. 희노애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희노애락이라고 안 하고 왜 사랑과 정의라고 했냐면요, 오행 중에, 아까 인간의 오행 중에 사랑과 정의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 사랑과 정의는요, 인간의 모든 감정을요, 그 우주 자연의 원리에 맞게 쓰는 상태를 말해요. 보세요. 사랑과 정의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사랑과 정의를 일단 구분하시면요, 여기 어질인자죠. 어질인자는요, 사람,
이게 사람이죠. 남이에요. 남 플러스 어떤 글자냐면 여기 원래 두 이자가 아니고 똑같아야 돼요. 위아래가. 원래 예전 각골 문자로 가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수학에서 이퀄 표시랑 똑같아요. 예전에 버스에서 이퀄 표시 하나 붙여놓고 그 뭐 서로 사랑하자 막 이런 거 광고한 적이 있었는데 남하고 나를 똑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사랑이에요. 나하고 남을 똑같이 하라. 그래서 인이란 글자를 보시면요. 꼭 사랑을 떠올리셔야 돼요. 사랑하라. 나와 남은 둘이에요. 또 의자는 보시면요. 보세요. 이게 양은 보통 착하다, 아름답다죠. 나자예요. 나를 되게 착하게 만드는 게 의예요. 그러니까 나쁜 친구는 사귀지 말란 얘기죠. 의는. 이는요. 나쁜 친구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도 안타까워해 주라는 얘기고 이거는요. 접근 못하게 막아라. 왜냐? 내가 물들 지경이면 막아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인을 해주다가 이제 그 친구랑 같이 다니다 나도 물들게 생겼으면 잘라내야겠죠. 그래서 의는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는 맹자가 측은지심을 인이라고 하죠. 남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 수호지심을 의라 그래요. 요즘 그 악플 다는 사람들의 마음. 뭔가 부끄럽고 미워요. 잘못된 걸 봤을 때. 내가 한 것이면 부끄럽고 남이 한 것도 부끄러워요. 막 민망하고 화가 나는 마음. 잘못된 걸 봤을 때. 그러니까 잘못된 걸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의예요. 사랑의 시작은요. 나와 남이 불쌍한 사람 보면 아 불쌍하다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정의는요. 좀 다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사랑과 정의는 덕목은 둘 다 인간의 제일 귀한 덕목이니까 지금 여기 음양에 뽑혔는데 여기는 플러스 사랑해 주니까 마이너스 분리하니까 쪼개니까. 그래서 음양은 이런 감각으로만 보시면 돼요. 양은요. 이렇게 하나로 합하는 마음이라면 음은 쪼개는 마음이에요. 양은 발산, 음은 쪼그라듦. 그래서 봄, 여름은 발산하는 계절, 가을, 겨울은 쪼그라드는 계절이요. 그래서 인과 의는 차이가 있는 게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 의가 되게 중요해요. 일단 1차적으로. 그래서 정의를 되게 많이 얘기하는 거 지금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그렇게 히트치고 하는 게 정의는요. 그 논어에 나오는 이겁니다. 뭐죠?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내가 당해서 싫은 것 남한테 해주지 마라. 요건 정의예요. 내가 당해서 싫었던 거 안 해주면 정의예요. 근데 반대로요.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내가 원하는 거 남에게 해주어라 그러면요. 요건 사랑이에요. 나와 남이 둘 같지 않아서 내가 뭐 받아서 좋았던 걸 남한테 선물해주고 싶은 건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뭔 차이겠습니까? 요건 좀 더 소극적, 이건 좀 적극적인데요. 보세요. 정의가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 그러니까 논어에는 이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요. 인간한테 이게 되게 중요해서 그래요. 이게 더 큰 개념인데도 요걸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홍자님도 이 얘기를 하는데도 이 얘기를 더 많이 해요. 뭐냐면, 이거는요, 정의와 사랑의 차이는 사랑은 하면 잘했다는 소리 듣는 행위지만 안 했다고 해서 그렇게까지는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정의는요. 어기면 곧장 비난을 받는 행위입니다. 이게 훨씬 더 이제 1차적으로 인간한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정의를 내가 어겼다는 얘기는요. 피해자가 바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나로 인해서. 근데 사랑은요. 피해자가 없더라도 더 잘되게 하길 바래서 또 할 수 있는 행위거든요. 지금도 이미 그 피해자는 없는데 더 잘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행위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훨씬 적극적인 개념이지만 결국은요. 정의도 사랑의 하부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안 해주겠다는 것도 크게 보면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걸 남한테 해주는 거거든요. 나도 누가 나한테 피해 주는 게 싫어서 피해를 안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같은 개념인데 약간 둘이 또 음향이 달라요. 그래서 사랑은 좀 더 적극적인 개념이고 뭐냐면 하면 좋은 행위고 하면 칭찬받는 행위고 정의는요. 안 하면 욕먹는 행위. 안 하면 바로 욕을 먹어요. 그럼 이게 정의죠. 둘 간의 음향이 조금 다르죠. 에너지가. 그래서 사랑은요. 다르게 얘기하면 남한테 되게 이로움을 주겠다는 행위고요. 정의는요. 해로움을 주지 않겠다는 행위예요. 남한테 우리 이런 말 하잖아. 내가 살면서 다른 건 몰라도 남한테 죄는 안 지을 거야. 그러면 정의를 되게 꿈꾸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지만 정의 차원을 꿈꾸는 거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남한테 뭐 헌신할 거야 이러면 이거는 되게 사랑을 꿈꾸는 거예요. 쇠사슬처럼 살 거야. 그러면 근데 그래서 정의보다 사랑이 상위에 있다는 게 정의만 있는 사회가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죄를 절대 안 지어요 남한테. 뭔가 약간 쿨한 사회죠. 너도 건들지 마라 나도 너 안 건들 테니 이러기가 쉬워요. 그래서 정의가 너무 세면 사회가 살벌해져요. 잘못된 사람은 반드시 잡아다 처벌을 하고
근데 사랑은 좀 봐주기도 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그래서 아까 그거랑 똑같습니다. 둘 다 비슷한데 아까 봄은 어땠죠? 온화했죠. 따뜻했고 온화한 에너지가 흘렀으면 가을은요 서늘한 에너지가 흘러요. 그래서 정의가 1차로 이루어져야 할 건 정의지만 우리는요, 그래서 인간의 길을, 방금 인간의 길은 음과 양, 사랑과 정의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다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사랑과 정의를요 좀 실천적으로 제가 실천적인 팁을 드리면, 정의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사랑은 가급적 영양껏 하면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정의를 지키되 끝없이 사랑을 지향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애초 위에다 걸어버리면 사랑은 너무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잘해줘야 될지가 이게 사실은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먼저 죄짓지 않는, 남한테 죄짓지 말고 가능하면 남한테 행복한, 이렇게 해줘라. 이 정도가 인간의 길이겠죠. 그래서 인간의 길을 사랑과 정의라고 딱 결론 내리는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왜냐면요, 보세요. 인해라, 의해라, 이걸 다 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원하는 걸 남한테 해줘라. 싫은 거 하지 마라. 요즘 그 개콘에서 하는, 이거 안 했다고 쇠고랑을 차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쇠고랑은요 실정법을 어겼을 때 차요. 근데 이걸 어겼다고 해서 실정법을 바로 어긴 건 아니거든요. 내가 남한테 욕했다고 그 사람 기분 나쁘면 지금 이 법에는 어겼죠. 근데 실정법을 어긴 건 아닌데, 이 법은 뭐냐? 실정법보다 더 무서운 뿌리가 되는 자연법이에요. 자연에 원래 새겨진 법. 하지 마라. 왜냐하면 누군가 기분 나빠져요. 이걸 하면 바로. 그래서 이건 우주적인 법이고, 기독교에서도 자연법을 엄청 중시하죠. 중세에도 그랬고요. 이 자연법이 양심이고, 이게 양심이에요. 왜냐하면 측은지심, 수호지심이 양심이니까요. 이게 양심이고, 양심을 어기면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인간관계가 법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근데 실정법까지 어긴 건 아니기 때문에 쇠고랑은 안 차지만 지금 뭔가 틀어져요. 내가 말 한마디라도 뭔가 약간 사랑과 정이 안 맞는 말을 던지면 당장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막 욕을 시작하면 여러분 싹 피해자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이러게 되면은 이게 실정법 위반은 아니지만 뭔가 이게 기분 나쁜 일이 벌어졌고 기분이 나빠졌는데 여기에 해명할 게 있어야 돼요. 음양에서 어긋났다는, 주역은 지금 이것도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양의 길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이러는. 그래서 하늘에는 하늘의 법이 있고, 하늘도요, 우주도 보세요. 팽창과 수축이 결묘해야지 우주가 유지되지, 팽창만 커진다거나 수축만 커지면요 우주는 깨져버려요. 예, 이해되시죠? 이게 균형이 맞을 때 우주가 아름답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과 정의를 잘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결론이 그러면 이제 하늘도 둘이고, 그 구절이 그럽니다. 천지인 삼재를 겸하여, 천지인이 셋인데 각각 둘씩 나뉘니까 6획이 나오는 거 아니냐, 6가지 획으로. 그래서 한 궤가 6효로 이루어지게 돼 있다. 예. 그래서 음과 양을 나누고 부드러움과 강함을 차례로 쓰매, 이렇게 이게 펼쳐짐에 여기 6자리가 하나의 문장을 이루겠다. 보세요. 음과 양을 나누고라는 건 여기서 음과 양은요, 하늘에도 음과 양이 아닙니다. 같은 얘기인데 단어인데 또 다르게 쓰고 있는, 여기서 음과 양은요, 보세요. 요게 양이죠. 일효가 양이고, 요거를요 제가 이제 효라고도 부르고 위라고도 부릅니다. 획이라고도 부르고요. 예. 하나씩 그었다는 측면에서는 획이고, 이게 음양이 계속 변동한다는 측면에서는 효고요. 자리 1, 2, 3의 위치라는 측면에서는 위예요. 그래서 효죠. 이 효는요, 이 획은 지금 음이죠. 3획은요 양이고, 4획은 음이고, 5획은 플러스 홀수니까 양이고, 짝수니까 음이라고 치죠. 이게 제일 정식 모델이겠죠. 제일 제대로 된 그 궤겠죠. 그러니까 음과 양이 나눴다는 건요, 이것이 양이라는 겁니다. 요놈이 양이고, 그러니까 땅의 양, 하늘의 양, 사람의 양, 땅의 양이 양이고, 땅의 음, 사람의 음, 하늘의 음 하면 여기에 음입니다. 그래서 음과 양을 나누고 부드러움과 강함을 차례로 쓰면 똑같습니다. 양은 강한 거고 음이 부드러운 거니까 음과 양을 차례대로 이렇게 쭉 썼더니 쾌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쾌가 문장이 하나 나오더라. 여기서 이 한문에서 문장은요, 이게 왜 문장이야, 글이 아닌데,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한문에서 말한 이 문장이라는 건요, 우리가 보십시오. 요 장자를 쓰거든요. 요게요, 음이죠. 음의 10이니까요. 10은요, 완성입니다. 동양에서 10 하면요, 끝이에요. 원래 그 음악을 연주할 때 어떤 한 단위라는 게 딱딱. 그래서 1악장, 2악장 이렇게 장이라는 개념은요. 그래서 문장이라고 할 때는 한 글이요, 딱 알맞게 끊어져 가지고 딱 완결성을 갖출 때 장이라고 그래요.
한 단락 한 단락들이에요. 그래서 장이 이루어졌다는 건 6개가 펼쳐지니까 여기 딱 하나의 완결된 하나의 어떤 문양이 됐다는 겁니다. 뭔가가 악장, 음악으로 치면 한 악장이 됐다는. 이해되시죠? 장, 음이 10, 음에다 10을 합치면 음이 끝났다. 여기서 한 번 끝났다는 겁니다. 한 번 여기서 끝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한 악장. 또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하나 끝나고 그러면 64개가 다 한 악장들이죠. 아까 프로그램으로 치면 이거겠죠. 프로그램에 치면 10, 10, 10 여기서 한번 끊어주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하나의 완결된 문장이 나왔다. 그 다음 또 100, 뭐 111 해서 또 6단위로 끊어주고. 우리 인간 염색책만 해도 이런 수로 바꾸면 이 수가 끝없이 가는 거죠. 어디까지를 끊어서 이해할 거냐의 문제예요. 여기까지 6에서 끊어주라. 그럼 이 정보, 왜냐하면 이 정보가 완결성을 가지고 작용을 하니까요. 그래야 이제 혼선을 안 빚겠죠. 그래서 이게 장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한 글자씩 풀어드린다고 했잖아요. 이게 장이 이루어졌다. 여기까지 지금 설계, 지금 2장 이해되시죠? 그러면 옆에 이제 궤를 오늘 못 들어가나요? 자, 이거 하기 전에요.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맛배기만 드리고, 1부터 10이라는 수를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앞으로 주역을 이해하시는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정보로 있는 거는요, 현상계에서도 표현이 돼요. 보세요. 제가, 상자가 딱 좋은데요. 두툼한 책이라든가, 네모난, 예, 요거, 이 테이프 붙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좀 비어 있고요. 예, 그거 딱 좋네요. 예. 자, 이걸 제가 들 이유가 우리가 입체물은 정육면체라고 하죠. 지금 오늘 한 얘기를 다른 각도에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원래 천부경의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철학의 설명 방식인데 주역에는 이런 말들이 없어서요. 천부경이 좀 보강을 해줘야 돼요. 지금 이렇게 어떤 논리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좀 설명드리려면 제가 요것만 하나 설명드릴게요. 만물은요, 현상계에 존재한다는 거는 정육면체예요. 그렇죠? 그 얘기는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정육면체다. 존재하는 만물은. 그러면 6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요, 보세요. 이 6이라는 숫자가 나오려면 정육면체라는 얘기는 축을 몇 개 가지고 있을까요? 3개 있죠. 입체라는 건 축이 3개죠. 평면은 축이 2개고. 그러니까 X축이 있고 Y축이 만약에 있다면 Z축도 있어야 되죠. 그래야 정육면체가 나오죠. 이렇게 축, 위아래 축, 옆에 축. 그래서 뭐냐면 X축이, Y축이 천이고요. X축이 지금 이게 뭐냐면 땅이고 쭉 이어지고 있는 이 사람이 사람이에요. 지금 주역에서 6표로 보겠다는 건요. 만물의 본래 가지고 있는 성명이 본래 그래서예요. 이 원리가 하늘이 명령 프로그램 해놓고 이 존재가 본성으로 갖게 된 그 본질이 그 음양에서 안 벗어나는데 그 음양을 좀 더 확장해서 이해해 보면은 왜 여섯 개를 우리가 체크해야 제대로 체크했다고 말을 하는 거냐? 이거는 주역에서는 설명이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천지인이 둘로 쪼개지니까 이렇게 됐다. 천부경을 보면은 1부터 10까지가 나오는 과정을 써놨어요. 그 경에 의거해서 보면은 지금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만물은요 반드시 천지인축을 가지고 있어요. X축, Y축, Z축. 그렇죠? 왜 그걸 천지인이라고 하냐? 하늘은요 맑은 기운, 땅은 무거운 기운, 사람은 중간 기운. 즉 늘 3등분이 되게 돼 있어요. 꼭 저 하늘만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존재들은 지금 하늘적인 부분, 땅적인 부분, 사람적인 부분의 그 3가지 에너지 차원으로 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축에서요, 보세요. 축에 이쪽이 플러스, 저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위에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잡으면 자 재밌는 게 여기서 뭐가 나올까요? 만물은요 X, Y, Z 천지인의 3축을 가지고 있고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6자리가 나오죠.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있다고 했으니까 정육면체가 나오는데 여기서 동시에 나와버리는 게 8개가 나와버려요. 왜냐? 꼭지점이 8개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뭘까요? 이대로 보면 플러스 천지 그 순서를요 궤를 그릴 때 우리가 천인지로 하니까 여기는요 하늘 축에서는 플러스, 그렇죠? 하늘 축에서는 플러스, 사람 축에서는 플러스, 땅 축에서는 마이너스죠. 그러면 이쪽 꼭지점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요. 그럼 이게 8개가 나오겠죠. 요게 8개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은요 본래 8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동양 사람들은 여기를 발견해서 쓴 것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도 있겠죠. 이쪽은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그렇죠? 이쪽은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하면 8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만물은요 육면체고 그러면 x, y, z축 세 축을 가지고 있고 천지인축을 가지고 있고 각각 플러스만 앞뒤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게 쪼개지면 육획이 되니까 우리가 육획으로 그려서 점을 쳐야 우주의 웬만한 정보가 다 잡힌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정보를 잡을 때 8개를 쓰는 이유는 여기에 8개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만물은 반드시 8가지 속성을 가지고 분석했을 때 제일 잘 분석이 되더라. 8꼭지점을 가지고 분석하면 만물의 더 정밀하게 하려면 뭐 끝도 없겠지만요. 일단 정육면체를 기본으로 정육면체 이상이 이제 우리가 입체라고 하는 거니까 뭐 12면체 몇 면체든 다 결국은 정육면체의 확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육면체부터 우리가 입체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8이 됐어. 8꼭지점을 분석할 때 우리가 제일 정밀하게 분석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8을 한번 더 정밀하게 보고 싶으니까 8, 8에 64. 8 각각에 또 8을 봐가지고 64개 정도면 우주가 설명이 다 된다. 축은 3개고, 그쵸? 효는 6개고, 괴는 8개로 분석하겠다. 요게 이 원리가 천부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역에는 이 말이 없으니까 어렵죠. 단편적인 얘기들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러면 이거 혹시 아시나요? 1, 2, 3, 4, 5는요. 동양에서 생수라 그래요. 30분 더 할까요? 예. 그러시죠? 그래서 동양에서 또 이건 성수라 그래요. 아무튼 시간 좀만 더 하겠습니다. 5, 6, 7, 8 이게 설계전에서 가다가 또 나와요. 요거는요. 완성수라고 하고 이거는 생겨나는 수라고 하고 이거는 다른 말로 선천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양이 되는 수죠. 양수. 이쪽은요. 후천수라고 하고요. 동양에서 음수라고 해요. 그런데 왜 이게 후천수인지가 설명은 없어요. 단순히 여기다 플러스 5를 했다는 거예요. 1에다 5를 더하고 2에다 5를 더하고 각각 5를 더했기 때문에 이거는 성수고 요건 생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설명에 뭔가 미흡하죠. 왜 이게 도대체 후천이고 왜 여기는 선천? 이해되세요? 6부터 후천이라는 걸? 6부터 입체예요. 그래서 6부터 후천수라고 합니다. 이 모양이 나오려면 6이어야 돼요. 5까지는요. 이 모양이 안 나와요. 그래서 선천수라고 그럽니다. 원리로만 있지 현실엔 존재하지 않는 수. 근데 원리론 설명이 충분히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둘이 있고 셋이 있다는 게 동양에서 하나 하면요 천이에요. 하나 딱 그러면 천. 그 얘기는 우주가 아직 천지도 분화가 안 된 상태라는 거죠. 그런 상태의 어떤 정보가 우주에 있고 천지가 딱 쪼개질 때 정보가 있겠죠. 이제 막 가벼운 기운과 무거운 기운이 쪼개져서 단단한 땅이 생겨날 때 중간에 사람이 생겨나면 3이에요. 이제 중간에 생명체가 생겨나서 몸은 땅에서 가져오고 정신은 하늘에서 가져온. 그리고 이제 4가 되면 동서남북으로 이게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 8팔자는 쪼개졌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쫙 쪼개졌다. 작을 소자가요. 아무리 큰 덩어리도 이렇게 쪼개지면 작아지기 때문에 작을 소자로. 사방으로 쫙 찢어졌다. 이 얘기는요. 이제 생겨난 땅이 이제 동서남북이 분명히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쪼개지기만 하면 재미없죠. 쪼개진 것들이 5에서는요. 5는 하늘과 땅이 있고 서로 교역이 돼가지고 잘 다스려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5는 5까지 정도가 오면 아까 그 얘기는 뭐냐면요. 보세요. 음양이 하나로 음양이 갈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음양이 쪼개지면 음양의 중간에 또 중간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면은 추나추동 넷이 생겨나죠. 이거 기억하시죠? 결국 이 얘기는요. 다 해서 이 음양의 진동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과 양이 있다. 근데 일은요. 음과 양이 나눠지지 않은 때가 있다. 근데 이제 진동이 시작되면 음과 양이 나눠진다. 그러다 보면 양과 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중간들이 있다. 이걸 통으로 쳐가지고 이제 중간지대라고 보는 거죠. 근데 중간대지대는 가만히 보면 요놈은 좀 더 플러스랑 친하고 요놈은 마이너스랑 친하더라. 4개로 쪼개지죠. 근데 그 중간에 아까 토라고 하는 5개 에너지가 이게 음양을 자세히 보니까 이 5개 에너지가 있는데 이놈들은 아직 형체를 안 갖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천수예요. 정보로만 있지 아직
예, 정보로 있고 에너지로도 작용은 다 하고 있지만 입체를 이루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5까지는 선천수, 6부터는요 동서남 이제 앞뒤 전후좌우가 다 나와요. 7은요 그럼 뭘까요? 요게 6이라면요 7은 뭘까요? 요 가운데 중심점이에요. 7은. 그런데 8은 꼭지점이 또 나누죠. 9는요 또 중심점이에요. 중심점까지 세면 9이 되죠. 모든 존재에는 중심이 있어야 되니까. 아까 선을 그었지만 이미 중심이 있었잖아요. 아까 이렇게 그어도 여기 중심점을 빼고 계산한 거잖아요. 8점. 그래서 9. 10은요, 이 모든 거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10은 사실은 이제 후천수에는 해당되지만, 이제 10은 잘 안 쓰는 게요. 바둑에서도 9단까지만 치고 10단은요, 원래 이게 명예지지. 왜냐하면 바둑이 완성이 있을까요? 천하에 만약에 이창호 9단도 죽을 때까지 연습하면 더 나아질 텐데. 그러니까 현상계에서는 완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음양은 계속 진동하기 때문에 멈추면 완성이라는 건 곧 정지죠, 음양에. 그래서 10은요, 이제 이런 후천수로서 우리가 개수를 셀 때 10개는 가능하지만 완성이라는 의미에서 10은 또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10은 이제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의 제일 끝은 동양에서는 9로 봐요. 그래서 바둑도 9단을 주고 다 동양에서는 9를 최고로 봐요.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최선의 변화를 다 하고 있다가 9고. 근데 이 6, 7, 8, 9 그때 이제 안 들으셨던 분들은 보시면 기억하시죠? 6, 7, 8, 9. 9가 여름, 6은 겨울, 7은 봄, 8은 가을에 해당된다고. 이 계절로 보면 그러겠네. 왜냐, 6은요, 그때 했던 거니까 또 하기 그런데, 6은 예, 만물이 집의 모습을 하고 있고, 7은 거기서 싹이 올라온 거, 8은 쪼개진 거, 9는 제가 이렇게 했죠. 이게 9라고 지금. 선을 그려놓은 거라고. 온갖 변화를 다 부리고 있는 선. 그래서 아주 선이, 그 수단이 아주 변화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10은 완성이니까 요거는 안 친다. 그래서 6, 7, 8, 9가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만 있지 10은 없잖아요. 동양. 그래서 봄, 여름, 가을, 6, 7, 8, 9가 계속 도는 게 자연이에요. 10은요. 완벽한 어떤 이상적인 어떤 완성경지이기 때문에 현상계에서 안 쳐요. 그래서 일단 그런데 그래도 이제 후천은 수를 셀 때 열이라는 건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되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여기는요. 이놈은 한 놈이죠. 하나라는 숫자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만물은. 안으로 품고 있어요. 하나를. 보세요. 이건 전체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수를요, 우리가 수리를, 아까 만물은 수를 감추고 있던데 그 수를 간단하게만 보면, 요놈은 이미 한 덩어리예요. 둘, 위아래가 있어요. 남극, 북극이 있어요. 둘이란 수가 나오죠. 셋, 중간 부분이 있잖아요. 위아래, 중간. 넷, 위아래, 이쪽 좌우가 나와요. 넷, 다섯, 또 중간. 합치면 다섯. 여섯, 앞뒤까지 하면 여섯이죠. 여섯이 돼야 그때부터 입체들하는 거죠. 예, 이해되죠? 생수와 성수. 그래서 7 중심, 8 꼭지점까지 세면 8 중심. 그러니까 6부터 입체예요. 그 뒤로는 입체에 계속 8 만약에 12면체, 뭐 36면체 막 계속 나간다고 해도 결국 그건 입체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역이 만물을 6효로 분석을 하겠다고 하고, 이제 보세요. 3장 가면 이제 바로 8개가 나오죠. 이제 3장부터는 만물을 8개로 설명을 들어가요. 그 이유 아시겠죠? 예, 8개로 해야 분석이 제일 잘 돼요. 8개는 아까 얘기했지만, 보세요. 플러스거나, 이거를 갖다가, 예,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은 지금 뭐, 개가 이렇게 되겠죠. 리개. 이거는 건개. 예, 그래서 그럼 요게 낼 수 있는 조합은 8개. 그러니까 총 8개로 이제 8개로 분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8개의 에너지로 사물을 분석할 때 가장 요놈이 입체적으로 잘 관찰되더라. 요 정도 일단 이해하시고, 8개의 성격이나 이런 거는요 다음 시간 할게요. 그 뒤에 보시면 그림에 하도 있죠. 이런 하도 같은 게 오늘 제가 원래 한글을 원래 설명드릴까 했거든요. 제가 다음에 한글의 원리랑, 이게 한글이 방금 말한 이 원리로 만들어졌어요. 오행의 원리, 아설, 순치, 후.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만, 맛배기만, 오늘 다음 시간에 또 못 오실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설명드리면, 요 하도 그림 보시면요, 69페이지 하도 보이시죠? 이 하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가운데가요 5, 그쵸? 그럼 위아래가 1, 2, 3, 4, 5, 1, 2, 3, 4, 5 하면 요 수는 5고요. 위아래가 이렇게 합쳐서 10이에요. 이렇게 이어져서 10. 그럼 여기는
3. 여기서 하얀 것들은 양이고요. 시커먼 건 음이에요. 여기는 8. 3, 8.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안 그려도 이제 그럼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죠. 이렇게 안 그리고요. 5는 홀수니까 양, 10은 음이니까 표시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요 가에 3은 양, 8은 음. 그럼 왜 가운데는 뭔 수를 놓는지 아시겠죠? 생수를 놔요. 1, 1은 양, 2는 음, 4는 음. 그래서 이게 생수예요. 그 밖은 이제 성수예요. 후천수가. 1에다 5를 플러스 5만 더한 거예요. 6. 여기는 8. 2에는 7, 7이 양이고요. 4는 9, 9가 양이고. 이게 지금 하도입니다. 그렇죠? 이중 구조로 돼 있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여기에 맞춰서 만들었어요. 그게 신기한데 이번에 뿌리 깊은 나무에 그림이 나오는데 그림이 좀 잘못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 그림으로는 이게 안 나와요. 그 그림으로는 하도가 안 나와요. 거기서는요, 세종대왕이 가운데 점을 하나 딱 찍고 요게 지금 5예요. 5. 5를 점을 딱 찍으니까 세종대왕이 여기까지 오, 하니까 소이가 와서 우를 해가지고 그럼 거기다 점을 또 하나씩 찍어서 여기다 다시 선을 긋고 또 점을 2개씩 찍고 이렇게 가면 하도가 안 맞게 돼 있죠. 수리가 안 맞죠. 여기가 5가 돼 버리잖아요. 5는 양이거든요. 2는 음인데 안 맞죠. 예. 5는 양이니까 7하고 맞지만 세종대왕이 여기까지 다 맞췄어요. 음양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 드라마에 나온 그 그림은 안 맞고요. 원래 그림이 뭐냐면 보세요. 이게 5예요. 하늘이니까. 하늘에 동그라미가 원래 하늘이니까 동그라미를 본뜬 거예요. 땅은 10이에요. 땅은 평평한 걸 본떴어요. 자, 그러고 나면은 또 그림을 지워도 안 되고. 이걸 너무 크게 그렸어요. 5는 10 되시죠? 3 1 뿌리 깊은 나무가 이번에 나름 큰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이게 하도입니다. 여기랑 맞춰서 이해해 보세요. 점을 가운데 하나 딱 찍으면 오늘 요것만 할게요. 한글에 더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12월 달 중에 고전 콘서트를 열어서요. 훈민정음 해례본을 가지고 한글 창제 원리를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예. 오늘이랑 다음에 주역할 때는요, 좀 이제 주역에 도움되는 정도로만 제가 맛배기만 드리고요. 훈민정음 해례본 자세히 푸는 거는 제가 12월 중에 한번 열게요. 지금 보세요. 미리 좀 맛보시는 겁니다. 요거는 하늘이니까 5죠. 그럼 이게 땅이에요. 땅은 10이고요. 이건 사람이죠. 그래서 요 세 개가 모음의 기본이에요. 점 하나, 땅, 서 있는 사람. 그래서 천지인에서 한글이 나와요. 모음이. 자음도 그런데 이제 모음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음은 특히 천지인 3제로 만들었고, 모음은, 자음은 기역, 니은, 이걸 아설, 순치, 오행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3제랑 오행을 오늘 이해하신 게요. 한글 창제 원리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언어의 매뉴얼의 기본 철학을 지금 오늘 이해하신 게 돼요. 지금 선천수, 후천수 다 나왔죠. 한글에서 다 써요. 보세요. 요놈이 5고, 이게 훈민정음 해례본에 다 써있는 말입니다. 땅은 10이고, 사람은 따로 수를 안 매긴다. 천지가 합쳐진 거니까. 딱 요렇게 하고 시작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 여기다 선을 하나 그으면 이게 뭐가 되죠? 뭐가 될까요? 요 점만 보세요. 이제 요 10은 보지 마시고. 아죠. 아는 양일까요? 음일까요? 동양에서 지금 훈민정음 만드실 때 세종대왕이 아와 오는 양으로 보고, 우와 유는, 그러니까 우와 어는 음으로 보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요거 양이죠. 여기는요. 여기다 선 그으면 요 점만 보세요. 우 음이죠. 헷갈리니까 요거 빼고 이해하죠. 아까 그 점들은 이거 맞추느라고 그려놓은 거고, 일단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양이죠. 여기 플러스죠. 우 음이죠. 음이죠. 오 양이죠. 그 다음에 여는요. 음인가요? 양인가요? 음이죠. 요 양이죠. 양이죠. 음이죠. 맞게 돼 있죠. 훈민정음 해례본 이거 다 맞춰놨어요. 요거는 5는 1이요. 6는 6이요. 음이죠.
아는 3이요. 38목이요. 여기 오행에서 여기가 목이거든요. 목, 아까 우리 했죠. 수, 금, 이것까지 다 설명해요. 화, 중앙이 토. 예. 그러면 여기는 금기운이고, 그쵸? 여, 여기는요. 우는 이화고, 짝수니까 음화고, 요는 양칠, 어는 사, 금, 야는 양금, 금, 구는 양이니까. 그래서 요게 기본 창제할 때 하도에다 맞춰서 했어요. 이 주역을 써요. 그러니까 천일, 지일 이게 주역에 나온 말이에요. 하늘은 일이요. 그러니까 일은 홀수는 양수, 천수요. 천일, 지이, 음수는 양이요. 천삼 이것도 양이요. 사, 지사 해서 이렇게 음양 해놓은 게요. 그게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지금 개사전과 지금 여러분 오늘 보신 것들이 다 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 26페이지 보세요. 26페이지. 왜 그 홀수를 양으로 보고 짝수를 음으로 보고 훈민정음에 이걸 훈민정음에서 이걸 다 인용해요. 26페이지 보시면 천일지 다 써 있죠. 9-1번 보면요. 하늘은 1이고 땅은 2고 하늘은 3이고 땅은 4고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저 거랑 다르군요. 27페이지 보세요. 하늘은 1이고 땅은 2고 하늘은 3이고 땅은 4고 하늘은 5고 땅은 6이고 있죠. 하늘은 7이고 땅은 8이고 하늘은 9고 땅은 10이다. 요게 어디서 나왔냐면 화도에서 나온 얘기예요. 화도를 보고 음과 양을 갖다가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화도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천수, 양수도 다섯이고 땅수, 음수도 다섯이다. 오타 있네요. 다섯이다. 이해되시죠? 이게 동양철학에 나온 건데 그래서 훈민정음 회례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는 천일이요. 그렇죠? 우는 지이요. 이렇게 해서 다 맞춰놨어요. 하도를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언어가 이렇게 갖고 있는 이 역철학을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살짝 맛만 본 겁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훈민정음 자음까지 해가지고요.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이제 8개, 이제 하도나 선천팔계나 후천팔계 구체적으로 8개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만물을 오늘은요 6방향에서 봐야 하는 이유, 6측면에서 뭐 3가지 축으로 봐야 하는 거. 그다음 다음에는 이제 8개의 꼭지점을 가지고 사물을 분석할 때 제일 사물이 잘 분석된다. 이제 이런 측면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